1세대 가치 투자, 뭐 가치 투자의 대가, 네. 살아있는 전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둘 다 인연이 있죠? 그렇죠. 네, 예, 하고. 개인적으로. 네. 저는 사실은 제 또 동문 선배님이신데 거목이시고요. 네. 뭐 학교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 투자 1세대이시니까 아마 뭐 이런 데서 학연을 또 그러세요. 아니 얘기해서 그런 거죠. 우리 저기 팀장님 무슨 인연이세요? 우리 회사 제가 신입사원 때 네. 우리 회사 저 위에 계시던 네네. 네, 대표님. 아. 그때 제가 신입사원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그때 전국 지점을 도시면서 네. 이제 펀드 런칭할 때인데 네. 막 시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막 책도 막 있고. 아 너무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15년 전이네요. 네,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지금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 사실 작년 12월인가 예, 네. 이렇게 네, 밸류자산운용에서 해서 물러나셨다가 그렇죠. 네. 6개월 만에 지금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제가 32년 동안 이제 한국투자그룹을 재임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가치주가 5년간 워낙 성과도 안 좋고, 후배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제가 좀 물러나게 됐어요. 물러나게 돼서 좀 몇 개월 쉬다가 반성도 하고 왜 가치주가 안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또 2년이 돼서 6월 달에 제가 오래된 한 20년 된 후배랑 그리고 또 제 수제자 이제 강대곤 대표라고 지금 유경 PSG에서 한 7년 정도 CIO를 역임한 친구인데 우리 밸류의 공채 1기생이었죠. 네. 그 친구를 2명을 이제 공동 대표로 하고 제가 이제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름이 라이프 자산운용입니다. 네. 왜 라이프라고 지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라이프라는 게 이제 그 long-term investment for everyone의 또 약작이 돼요. 아. 예, LIFE가 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뭔가 좀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성장금융 쪽에 그러니까 코스닥 벤처 펀드나 뭐 공모주 펀드 쪽에 한 900억 정도 AUM이 있어요. 그쪽은 이제 기업의 초기를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제 성숙한 산업 쪽에 ESG 가치주 펀드는 이제 좀 성숙한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기업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다 아우른다. 초기부터 성숙기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면 또 헤지 펀드로 그 공략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라이프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관한 질문은 조금 뒷부분에 여쭤보기로 하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직함이 공식 직함이 의장님이시니까 예. 예, 호칭은 제가 의장님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장님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1세대였는데 컴백을 하신 게 사모펀드로 예, 사모펀드죠. 하시면서 예. 약간 조금 의아해하셨던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행동주의 ESG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컨셉을 잡으셨는데 이제 ESG는 요즘 워낙 유행하는 컨셉이니까 그렇죠. 아는데 행동주의라 하면 또 저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는 약간 뭐 기업 사냥꾼 뭐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 내지는 막 그 되게 억압해서 기업을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데 한진칼 그렇죠. 지분 사가지고 뭐 배당해라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그렇죠.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는 뭐 전혀 기업을 윽박지르거나 이제 공격하는 쪽이 아니고 뭐 말하자면 착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히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응원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자문해주고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이제 행동주의 펀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소통이 안 되고 너무 여지나 의지가 없는 기업인 투자를 안 할 거고요. 예, 저희가 이 기업을 찾아가서 저희가 보기엔 당신의 기업의 ESG가 이런 쪽이 취약한데 이걸 조금 바꿔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업이 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조언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줘서 같이 가는 거고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 안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기업이랑 싸우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예.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컨셉이 그 ESG를 기반으로 예.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쌍용양회에 대한 좀 예를 들어주신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좀 그런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국내 기업들이 저평가받는 원인이 이제 ESG에 있다고 보는데 그 예를 들면 뭐 이는 환경이니까 대부분 이제 국영재 쪽에 속해 있고 뭐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 이런 쪽이니까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쌍용양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시멘트는 이제 그 소속로에다가 이제 석회석이랑 유연탄을 넣어가지고 2000도로 가열시켜서 시멘트를 만드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유연탄을 떼니까 이산화탄소가 엄청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쌍용양유는 그거를 유연탄 대신 이제 폐타이어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폐플라스틱까지 넣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순환 자원을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줄인 거잖아요. 폐타이어를 없애줬으니까. 근데 그 비중이 지금 거의 39%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쌍용양유는. 네. 그러면서 이제 쌍용양유는 오히려 ESG 대표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멀티플이 지금 PBR이 2.5배, 그리고 PER은 지금 20배까지 왔고요. 여타 다른 시멘트 평균은 거의 PBR이 0.7 정도 수준이고 PER도 훨씬 낮죠, 쌍용양유보다. 근데 이런 점이 이제 요 조금 바꿨더니 이익도 많이 나고 ESG 개선 효과도 생기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이제 윈윈이 돼버리는 거죠. 좋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가치주 투자하면 밸류에이션 낮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의장님이 그렇죠. 이야기하신 거는 뭐 PBR이 높다, PER이 높다 예. 이것만 들으니까 약간 예. 그러면 생각이 바뀌신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쌍용양해가 변하기 전에 투자를 PER이 5배일 때 투자를 해서 그래서 ESG를 바꿔서 높은 멀티플을 받을 때는 이제 우리 엑시트하고 나오겠죠. 20배까지 만든다.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뭐 사실 가치 투자하면 싼 거 사서 기다리자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약간 ESG를 통해서 변화시키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제가 뭐 반성을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시장이 색깔이 뭐 성장주로 간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쳐도 사실 우리가 관가했던 게 이제 ESG였고 그래서 기존의 정통적인 가치 투자에 단점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기다림이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싼 건 알겠는데 언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5년간 전혀 안 오르다가 제가 작년에 그만두고 나서 이제 몇 배 오른 주식이 많은데 근데 고객들이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단점을 이제 해소한 좀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이제 가치 투자다. ESG 행동주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좀 이제 공모 펀드에 또 한계가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종목단 편입 한도도 10%로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형 운용사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이해관계나 이런 쪽이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모펀드가 좀 ESG 행동주의 하기엔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모펀드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 의장님 그 운용사에 계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폐쇄형이고 그 기간이 막 5년인가 3년인가 막 이렇게 되게 길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5년짜리도 있었고 10년 투자 펀드는 이제 10년 이상 투자하실 분만 투자를 하세요 하고 환매 제한을 3년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새롭게 하시는 사모펀드는 그런 제약은 없는. 제약은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한 2, 3년 정도는 돼야지 그 효과가 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사실 이제 그 의장님 뵈면은 이제 이런 질문 요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가치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사를 했고 물론 이제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긴 했지만 이제 성장주가 바야로 왔는데 뭐가 가치주고 뭐가 성장주고 이거 정확하게 이거를 데피니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주와 성장주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 자체가 조금 이제 오류가 있어서 사실은 가치와 성장을 대비시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거잖아요. 가치의 3대 요소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은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봐요. 얼마나 안전하냐, 좀 자산 가치를 의미하고요. 주식으로 보면 수익성, 수익 가치는 이제 PER 뭐 이런 지표로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 가치,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냐. 각각 세 가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각각의 가치가 합쳐져서 이제 내재 가치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이제 주식인데 지금 아무도 안 알아줘요. 말하자면 10년 전에 카카오.
근데 그거를 미리 간파를 하고 카카오에 투자한 사람은 훌륭한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지식이 없이 연구도 없이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휘둘려서 이렇게 사는 거는 모멘텀 투자한 거죠. 그냥 가치 투자의 반대는 모멘텀 투자하는 거예요. 모멘텀 투자는 그냥 예측이나 그냥 뭐 감으로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뭐 경기민감주 사고 아니야 아무리 장이 좀 불안해 그럼 주식 팔고 이게 모멘텀 투자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는 이제 어떤 시황이나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해서 제값에 도달을 하면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인 거고. 근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주 성장주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통속되는 거는 그냥 국영지에 속해 있고 좀 PBR 낮고 PER 낮은 기업은 그냥 가치주인 거고.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각광받고 뭐 매출 성장이 높고 그냥 미래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은 이제 성장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고 이제 성장 가치주가 있는 거고 수익 가치주가 있는 거고 이제 자산 가치주가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도 그런 것 같고 약간 편견인 게 가치주라고 하면 저평가된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PER 낮은 거, PBR 낮은 거 이렇게 그렇죠. 쉽게 접근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유행하는 뭐 플랫폼 종목이라든가 정말로 그렇죠. 뭐 성장 종목은 여기서는 이제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PBR이 10배라도 네. 이 기업이 앞으로 100배 성장한다면 이건 정말 싼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은 이제 자신 있게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직관이나 인사이트가 좀 떨어져서 우리는 이제 그런 모험을 안 하는 거죠. 안전하게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뭐 새 10마리보다는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보수적인 가치 투자인 거죠. 약간 제가 들으면서 뭐 저도 오해하고 있었던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가치주 하면 밸류에이션이 싸고 성장이 없더라도 뭐 자산 가치가 지금 PBR이 네. 0.3배면 얘들 정리하면 내가 3배를 먹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싼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PER이 10배더라도 그 뒤에 성장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PER이 10배 뒤에 뭐 100배 되면 이거 지금 싼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투자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가치의 함정에 그러니까 빠져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재 가치가 3만 원인데 네. 이게 만 원에 거래가 되는 주식이 있다고 쳐요. 근데 뭐 PBR이 뭐 0.2나 3이겠죠. 네네. 근데 이 산업이 만약 없어질 산업이면 지금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연탄업을 하는데 네. 이제 도시가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연탄만 할 거야. 그러면 이 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지금 아무리 싸도 10년 뒤에는 이게 비싼 주식이 돼 버릴 거라고요. 망해갈 테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가치의 함정에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무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오해나 편견, 무관심, 아니 뭐 거래가 안 돼서 중소형주라서 외국인이 팔아서 뭐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등등. 근데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저평가될 때만 이게 가치 준 거예요, 진정한. 그냥 싼 거 막 사면 안 돼요. 더 싸질 수 있거든요. 그 의장님 제가 이제 여기 사회를 맡으면서 좀 본의 아니게 악역 비슷한 거를 이제 맡고 있는데 네. 조금 이 불편한 질문을 좀 제가 드릴 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불편하면 손 드십시오. 제가 말아드리겠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예,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요 프로그램에 강방천 회장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강방천 회장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가치주의 이제 그런 대가로 생각하시는데 그때 그 제가 알기로는 결론이 테슬라에 투자하라는 쪽이었거든요.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주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통념하고는 너무 다른 테슬라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그 난처한 질문 같긴 한데 의장님 바라보는 테슬라는 가치 준 건지 성장 준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 기업이 시장이 한 10배 성장할 걸로 보고 밸류에이션 한 건지 20배 성장할 걸로 보고 밸류에이션 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실제로 10배 성장할지 20배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SK텔레콤을 예를 들면 되잖아요. 1999년에 SK텔레콤이 최고로 각광받았었잖아요. 3차 산업혁명 시절에 주가가 5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20년간 40% 하락을 했는데 그럼 SK텔레콤이 성장을 못했을까요? 기적의 성장을 했죠. 이익이 10배 늘었어요. 이익은 10배 늘었는데 주가는 40% 빠졌죠. 근데 시장이 그때 기대했던 거는 이익이 한 20배 느는 걸로 기대를 한 거죠. 20배 늘었으면 지금 거의 50만 원 정도 돼 있었겠죠. 근데 30배 늘었으면 주가는 더 올랐을 거고. 근데 테슬라도 딱 그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그 성장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는 분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이제 10년 뒤에 봅시다가 되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모험을 잘 안 하는 거고. 이게 강만초 회장님은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그분은 이제 가치 투자자 맞잖아요. 맞는데 그분은 이제 성장 가치주 쪽에 많이 가 계신 거고 좀 정적인 것보다 이제 동적 가치 투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난 잘 모르니까 나는 그냥 과거와 현재 옛날에 잘해왔고 또 벌어둔 돈이 많아가지고 회사에 그냥 굉장히 자산이 많이 잠겨져 있고 그리고 좀 지금도 잘할 수 있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뭐 과거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하겠지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어제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나 이제 직관이나 통찰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성장 가치주를 좀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장님은 네. 그 여전히 어떻게 보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주의 기준을 일단은 계속 따르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성장주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예. 올해부터는 좀 색깔이 바뀌면서 다시 가추지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죠. 그 예. 생각이신지.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생각에는. 이제 보면 주식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색깔, 사이클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유리한 국면이 있고 가치주가 유리한 국면이 있는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뭐 1999년에 3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장주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KT가 20만 원 갔었고.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2000년부터 한 2014년 상반기까지는 또 유례가 없는 가치주 상승에서 거의 13년을 갔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사실 제가 운영하는 펀드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2014년까지 한 뭐 1400% 정도 성과가 났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한 5, 6년간 이제 성장주 장세였어요. 그동안 성과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올 3, 4월 돼서야 겨우 만회를 찾을 정도로 네. 원금이 깨졌었어요. 그 전까지는. 14년에 이제 피크를 치고. 근데 그 6년간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이 둔화되면 원래 그냥 저성장 국면에는 좀 방어주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전혀 안 그렇고요. 성장이 둔화될수록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강해지기 때문에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요.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기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돌이켜봐도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쏠려요, 돈이. 그런 기업만 가고 그 외의 기업들 외면당하는 현상이 심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금리. 뭐 사상 유례가 없는 그 제로금리 시대까지 왔고, 작년에 이제 팬데믹까지 갔을 때는 미 국고채 10년에 0.3도 한번 갔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주로 DCF 기법을 쓰잖아요. 소위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기법인데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로 할인하는 거잖아요. 네.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할인할 때 쓰는 게 이자율을 씁니다. 그렇죠. 네. 이자율이 낮을수록 성장주는 가치가 높아져요. 근데 이자율이 지금 뭐 작년에 0.3까지 가고 이러면은 성장주가 엄청 각광을 받는 거고, 이자율이 지금 오늘 보니까 1.57 이렇게 국고채 3년에 10년에 꽤 올랐잖아요. 네. 미국 네, 금리가, 미국 10년. 금리가 네. 계속 오릅니다. 근데 금리가 예를 들면 한 2% 가버리면 이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굉장히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일들을 봐도 예를 들면 금리가 1%면 PR이 100배인 거잖아요. 이게 1대 역수가 PR이니까. 근데 채권의 PR이 100배면 그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상 주식은 채권보다 더 위험하니까 PR이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들은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채권의 PR이 100배면 주식은 한 50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면 PR 50배가 비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당당할 수 있어요. 아니 채권은 1년에 1% 버는데 나는 2% 벌고 배당도 하고 성장도 하는데 내가 뭐 어때서 아주 당당합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각광을 받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한 2%만 딱 돼도 채권의 PER이 50배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식의 적정 PER 한 25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PER 50배, 100배는 엄청 비싸 보이는 거고 금리가 3을 가게 되면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채권의 PER이 33배가 돼버리면 주식의 적정 PER은 그 뭐 2배로 따지면 16배 정도이기 때문에 PER 50배, 100배의 성장주는 이제 그냥 몰락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 오고 하지만 PER 5배짜리 가치주는 여전히 20% 버는 거잖아요. 시총이 1조인데 2천억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5%로 간들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가치주가 이제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정확히 좀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지난 5년간 작년 연말까지 보면은 미국의 성장주가 미국의 가치주보다 약 90% 아웃퍼폼했어요. 근데 올 들어서 한 5월까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성장주가 이제 가치주 대비 20% 언더퍼폼했어요. 가치주가 이제 6년 만에 대반전이 지금 벌어진 거고 올해도 보면은 작년 연말에 이제 성장주가 거의 피크아웃인 느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이 변할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변할 걸 좀 앞당겨서 온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화상회의하고 배고프면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또 그냥 주식도 좀 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냈었잖아요. 그러면서 몇 년 뒤에 와야 될 게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세도 더 빨리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출을 했다는 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성장주의 상대적 초강세는 좀 작년 말에 일단은 좀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좋은 성장주와 좋은 가치주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가치주가 작년 말만 해도 너무 심하게 이제 언더퍼폼을 했었는데 심한 저평가였죠. 근데 올 들어서 한 5월 달까지 놓고 보면 압도적인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의 승리였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소재나 뭐 산업재 쪽이 주가가 뭐 몇 배씩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갭을 좀 메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제 가치주가 싸다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트렌드 자체는 이제 가치주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쪽으로 가고 있고 뭐 금리가 크게 오르면 뭐 좋을 거는 없겠지만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뭐 수년 뒤에 한 2% 정도 수준은 좀 감내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뭐 2, 3% 수준 정도로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런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뭔가 이제 약간 깨달음을 얻는 듯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냥 시장이 마냥 안 좋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들 뭐 DCF 뭐 이야기 다들 뭐 많이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시장이나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랑 원래 이제 잘 모르니까 예전에는 이제 시장이랑 관계없이 저평가를 사서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돼서 되는 종목들을 이제 파는 게 가치주의 전략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하시는데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를 아까 그러니까 좀 듣다 보니까 뭐 금리에 대한 전망도 조금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보는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시장 그렇죠. 지금 시장은 좀 어쨌든 뭐 3,300까지 갔다가 2,900포인트까지 꽤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냉정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조정단 조정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네. 작년에 사실은 그 팬데믹 사태까지 오면서 1,440포인트인가 50포인트까지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2,600에서 그렇게 간 거니까 엄청나게 대폭락을 했었고 뭐 순식간에 코스피가 3,300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 와중에 거의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고 전형적인 이제 유동성 장세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유동성 장세 종말은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금리가 오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유동성 장세에 막을 내리면서 어떤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 상태인 거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저는 시장은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더 이제 열심히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 분석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냥 뭐 어떤 테마나 이런 시나리오 이런 쪽보다는
실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실적이나 자산 가치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 내재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특히 또 최근은 시장 색깔이 이제 전혀 바뀌었는데 정말 작년에는 뭐 3살 먹은 애가 그냥 눈 감고 종목을 찍어도 뭐 다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예, 올해는 정말로 차별화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정말 종목 선택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렵게 우리 의장님 모셨으니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저희 예전에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서비스 상대가 기관 투자자였다면 요즘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대상으로 예.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 지금 그 의장님께서 아까 좋은 가치주와 좋은 성장주가 살아남는 이제 시장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방법론을 이렇게 한 단계씩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해요. 저도 이거 적용하고 사실 싶어서 질문에 없던 건데 사실 이거는 이게 우리 박종현 박사님도 사심이 담긴 것 같고 네, 저도 좀 궁금한 저도 약간 말씀드리고. 사심이 담겼고 좀 배워보고 싶네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투자 전략이나 펀드나 주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맞는 거는. 왜냐하면 저마다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어떤 분은 뭐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될 뭐 노후를 대비한 자금, 뭐 가족을 위한 소중한 자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사실 그냥 정기금 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이 자금은 뭐 굉장히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자금이다. 정말 여유 자금이다 이거는. 그런 분들은 더 여유 있게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또 성격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10,000원만 잃어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주식했다가 뭐 몇백만 원 손실이 나면 그 건강을 해치게 되거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과 본인의 성향에 맞는 일단 투자 기법을 찾는 게 우선순위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뭐 그냥 위대한 대가들이 쓴 책들이 많잖아요. 뭐 가치주가 안 맞는 분들이 가치주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지겨워서 죽어요. 그냥 뭐 코스닥 종목들이 상한가 치고 가는데 내가 가진 이제 고배당주 뭐 이런 거는 그냥 1년 내내 안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뭐 연말에 배당 5%밖에 안 주니까. 근데 거기에 만족하시 보신 분들은 꼭 그거를 샀다가 팔게 되고 또 상투를 잡게 돼요.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모멘텀 투자에 맞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감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모멘텀 투자를 오히려 특화해서 정말 본인만의 룰을 정하고 원칙을 정해서 뭐 손절매 룰 같은 것도 철저히 지키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원칙을 아마 철저히 지킬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한가 전량이 아무리 많아도 뭐 한 번 상한가 먹고 판다 이런 원칙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흔들려요. 왜냐면 상한가 전량이 100만 주가 쌓였는데 내일 한 번 더 상한가 칠 것 같잖아요. 그럼 안 팔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다음날 또 하한가를 쳐요. 그런 종목들이. 가장 강한 날이 상투고 가장 약한 날이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만의 원칙을 철학 이런 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종목은 그 다음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나한테 맞는 게 뭐 기술적 분석인지 펀더멘탈 분석인지 가치 투자인지 모멘텀 투자인지 뭔지 찾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종목 분석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종목 분석은 뭐 우리가 많은 종목을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 10종목을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단일 종목에 몰빵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이제 리스키한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전설적인 이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지만은 연구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마치 포카를 칠 때 자기 패를 보지 않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랑 똑같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렇듯이 이제 정말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접근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요. 첫째는 이제 정량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정보가 이제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PER이 제일 낮은 게 뭘까? 자, PBR이 제일 나옵니다, 낮은 게 여러분. 뭘까? 예. 그게 나와요. 여러분 나오면.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네. 그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뭘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거를 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너무 싼 거 보면 아 이거는 거의 뭐 재무제표가 아주 안 좋다든지 네. 뭐 어쩌다 적자가 크게 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익이 좋아졌던 게요. 그걸 스크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는데도 굉장히 저평가되는 기업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100개 종목을 이제 분기마다 저희는 이제 골라가지고 회사를 다 가봐요. 탐방. 예. 근데 대부분 이제 걸르고 나서 몇 개가 남으면 그 회사에 이제 탐방은 쉽지 않을 테니까 주식 담당자가 요새는 전화를 좀 받아줍니다. 전화해가지고 회사가 좀 상황이 어떤지 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 좀 물어보고 관심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유 없이 저평가돼야 돼요. 이유가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 산업이 사양길로 가고 있다든지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나서 지금 싼다든지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중에 몇몇 기업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있겠죠. 뭐 안 알려져서 한 번도 레포트가 안 나와서 네. 뭐 거래가 안 돼서 그냥 뭐 테마에 안 맞아서 뭐 시장에 무관심 편견 뭐 인기가 없어서 뭐 이런 등등 그런 이유로 싼 거를 이제 골라서 이제 그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산업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꼭 바이오를 사시고 꼭 이제 약사나 의사분들이 꼭 IT 기업을 사시더라고요. 저도 증권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니까요. 왜냐면 내가 있는 곳은 왠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안 좋은 게 보여. 더. 쳐다보기도 싫고. 근데 증권주만 매매하셔도 엄청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가장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 업에 있어서는. 네. 거의 내부자 정보에 가까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꼭 그 반대로 하시는 게 문제고 근데 그런 것만 좀 이겨내면은 훨씬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주식을 다 사서 벌 수는 없어요. 네. 그냥 뭘 사든 간에 이제 수익이 나면 되니까 뭐 반드시 뭐 바이오를 사서 이익을 낼 필요도 없고 IT 기업을 살 필요도 없고 뭐 소재주를 사든 재미없는 주식을 사든 대형주든 소형주든 수익만 나면 되는 건데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본인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쪽에 나는 자산가치주를 잘 분석한다. 뭐 그것만 연구해서 좀 숨겨진 자산이 있는 기업을 투자해도 되고 그다음에 나는 수익가치주 전문이다. PR이 낮은 쪽에서 PR이 가끔가다 1배, 2배짜리가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별 이유 없이 1배, 2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면은 꼭 몇 배씩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작년에 그런 게 많이 나왔죠. 지금은 제일 싼 게 한 서너 배 정도 되고 작년 말만 해도 PR이 1배, 2배도 있었어요. 뭐 건설주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게 이제 2~3배 올라서 지금은 PR이 서너 배 정도 되죠. 근데 그렇게도 되고 성장가치주 쪽에 강점이 있는 분들은 뭐 꼭 그냥 자산가치주나 수익가치주 할 필요 없거든요. 정말 그런 쪽에 식견이 탁월한 분들은 이제 성장가치주 쪽,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이런 쪽에서 뭐 흑석에 맺힌 진주를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할게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는 일단은 PR이나 PBR 요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을 일단은 예. 추스린 다음에 예. 거기서 이제 그 종목들이 이유 없이 싼 종목을 찾아라. 예. 이게 싼 이유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계속 싼 거고 그렇죠. 찾아봤는데 마땅히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알려진 거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좀 잘 아는 산업 쪽에 투자를 하면 좀 낫겠다. 예. 제가 맞게 예. 정리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좀 예. 잘하셨네. 예.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네, 영업 기밀을 막 해내야 돼요. 그렇지. 예. 영업 기밀을. 여러분 질문 괜찮죠? 네. 예. 예. 저희가 싹싹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김에 그럼 이제 산업별로는 좀 예. 보시진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첫 출발이 그냥 밸류에이션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예. 산업은 따로 안 보시고 나중에 산업은 근데 이제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특별히 특정 산업을 디스카운트하든지 프리미엄 주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산업은 뭐 PR이 2배인데 예. 원래 이런 산업이니까 좀 더 싸게 줘도 돼. 아니면 뭐 요런 산업은 PR이 10배인데 뭐 요런 예. 산업은 조금 더 줘도 돼. 뭐 이런 편견 같은 건 없다. 예, 꼭 그렇진 않아요. 예. 이제 각광하는 산업이 이제 다들 멀티플을 높게 봤는데 네네. 그런 기업들이 다 몰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성장의 함정에 또 빠지거든요. 가치의 함정도 있지만 네. 성장에도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제시키고 그냥 냉정하게 저희는 그냥 절대값으로 딱 숫자만 숫자만 딱 보는 경향이 많고 이제 산업은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 저도 전망은 해요. 전망도 하고 코스피도 예측도 하는데 이제 10번 얘기하면 8번 틀리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산업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얼마든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맞을지 잘 모르는 게 문제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지금 뭐 위드 코로나니 이제 포스트 코로나니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좀 그쪽 관련 관심이 많고 우리가 사실 뭐 재택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집콕 생활하다가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 이제 뛰쳐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서비스 산업 쪽 나오게 돼 있고 사실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맛집 탐방도 다녀야 되고 뭐 그냥 인터넷 쇼핑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면 좀 시장에 큰 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니 뭐 금리가 오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을 보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목 현상들이 생산도 차질이 되면서 물류도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게 그런 이제 뭐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누적돼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최근 이제 과거 5년을 돌이켜 보면 지난 5년 동안 예를 들면 뭐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뭐 철강 공장을 짓는다든지 화학 공장 짓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었죠. 거의 없죠. 네. 뭐 배터리 공장 짓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짓고 배터리 공장 짓고 다 이쪽에 가 있어요. 근데 최근 한 5년간을 보면은 국영지에 투자된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쇼티지가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유례가 없는 실적이 나옵니다, 3분기에. 근데 그거를 좀 알고 있겠죠. 그게 미리 알려져서 주가가 오른 거고 지금 사람들은 이게 뭐 유지되지 않을 거야. 다 알고 있는데 뭐 내년엔 뭐 어닝이 줄겠지라고 보고 빠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내년 가봐야지 알겠죠. 이게 좀 몇 년 더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 생각도 돈만 풀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엄청나게 보조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공급은 더 딸려버릴 수가 있어요. 철근이나 뭐 철강석도 그렇고 뭐 시멘트도 모자랄 수도 있고 뭐 각종 뭐 건자재 뭐 이런 쪽도 그렇고 그런 쪽을 돌이켜 보면은 역시 이제 국영지에 속한 소재나 산업재 이런 쪽이 저는 그냥 좋아 보여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크게 부담도 없고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3분기에 다들 대부분 보면 그런 쪽을 좀 보고 싶어요. 오히려. 그래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 예.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예.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오른 국영재라든지 뭐 지금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오는 이런 업종들을 투자하기에는 예. 그동안은 너무 성장주가 주도를 했었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꼭지가 아닌가? 성장주는 뭐 꼭지를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 뒤에 뭐 5년 뒤에 성장해서 올라가면 된다라고 치는데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과거에 포스코나 뭐 이런 기업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 오랜 기간의 하락을 그러면 이거 꼭지를 잡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주들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렇죠. 근데 지금 안 사면 나중에 꼭지 잡을까봐 또 걱정도 들고 지금은 근데 뭐 모든 주식이 다 뭐 2배 정도는 다 오르는 상황이고. 네. 사실 뭐 1,400에서 뭐 3,000 왔으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2배는 오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주도주들은 뭐 10배, 30배 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한 2배 수준 정도 오른 것까지는 저는 좀 익스큐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과한 상승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 절대값 자체가 낮고 PBR이나 PER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쪽도 보면 대부분 PR이 뭐 5배 이내고 PBR도 뭐 0.7이나 뭐 0.6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은 이제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산업 쪽이 그러니까 쇼테이지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콘솔리데이션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독과점이 지금 진행이 이미 된 기업들이 많아요. 플레이어가 몇 개 없어요, 사실은. 뭐 이게 H&M 같은
그렇죠. 몇몇 네. 기업들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네. 뭐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플레이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조조정이 많이 돼 있어서 이게 5년, 10년 뒤에도 그냥 남아있는 기업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계속 이것만 하진 않겠죠. 이런 기업들도 변신합니다.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ESG에도 투자하고 뭔가 좀 새로운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더 유리하겠죠. 훨씬 더. 뭐 자금력이 풍부하니까. 포스코도 뭐 쇠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새로운 사업을 또 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기왕이면 돈 잘 버는 기업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의 역할을 또 우리 의장님이 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 펀드를 통해서 행동주의, 행동주의 ESG 해야죠. ESG. 예. 포스코 너희 철만 만들어서 안 돼.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의도로 지금 그 만든 펀드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기업 같으면 바로 어떤 기업은 틀렸네. 넌 쇠만 만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딴짓하지 말고. 그렇지. 쇠를 예. 친환경으로 만들어. 뭐 이럴 수 쇠를 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새로운 쇠를 만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조금 이렇게 질문을 요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례한 질문 안 됩니다. 예, 약간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쌀 때 사서 제값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필수인 것처럼 예. 느껴져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의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대표님께서 작년에 이제 운용사를 예. 나오셨을 예. 때 결국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대표님 나오신 다음에 예. 예전에 샀던 종목들 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후임자가 그 과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무리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시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뭔가 지표라던가 뭔가 하나 더 플러스 더 생각해야 될 게 혹시 그 최근 상황을 보시면서 조금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장기 투자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조금 있을까요? 그게 ESG인 것 같아요. 그게 ESG다. 예. 이게 지금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면 뭐 군사력이나 권력이 지배를 했었고 세상을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0년은 이제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어떤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좀 균형을 맞추면서 잘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자본주의가 너무 팽창을 해서 거의 균형이 좀 깨졌어요, 밸런스가.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하면 좀 이제 자율 경쟁, 좀 뭐 신자유주의나 일로 좀 가고 민주주의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인권이라든지 좀 불평등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불평등 해소하고. 근데 이 균형이 좀 깨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ESG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세계 최대 부자들이 그냥 갑자기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워런 버핏, 네. 뭐 빌 게이츠, 뭐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전 재산의 심지어는 98%, 뭐 99%다 쏟아부어 가지고 온갖 재난과 기아와 질병, 온갖 불평등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착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도덕적이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하고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느냐도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뭐 탐방도 안 받아주고 IR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이런 기업들 꽤 많아요. 네. 전화 걸면 짜증내고. 아니 뭐. 내가 2,000원인데 그래도 짜증을 내나요 기업에서? 있습니다. 예. 이거 안 되겠네. 존재를 그런 합니다. 기업들. 예, 존재를 합니다. 네. 존재하고 우리 주식 사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업들도 있고. 어. 예를 들면 뭐 상속이 일단 남아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은 거죠. 지금 상속세가 좀 거의 대주주는 65%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ESG가 다 취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매장당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기업들이 심지어는 착하지 않은 기업도 어쨌든 착한 척은 해야 돼요. 이게 포장하고 화장하는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자의 요구를 이제 일정 부분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주주하는 정책이라든지 뭐 배당도 그렇고 다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들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일부만 들어줘도 저는 주가가 30-40%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이것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 많이 있거든요. 탐방도 안 받아주고 배당도 안 하고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 창업 세대가 문제였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2세, 3세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2세, 3세로 넘어가면 그분들도 이 상속세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고 연부연납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세를. 그럼 배당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몇몇 기업들 보면 배당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제 상속하고 난 뒤에 배당이 늘어나고 뭐 주가에도 신경을 쓰고 주가도 올라가고 뭐 그런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다림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나 ESG가 오면서 그래서 가치 투자에 좀 적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환경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ESG 투자라는 게 예. ESG를 잘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변화갈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게 이제 역발상 ESG 그런 투자고요. 대부분 보편적인 거는 이제 대부분 스크리닝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포지티브 스크리닝, 좋은 기업을 골라서 사는 거. 그다음에 뭐 네거티브 스크리닝, 나쁜 기업을 빼는 거. 이런 게 이제 대세인데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 있어가지고 ESG를 잘하는 기업들은 근데 ESG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기업이 주가가 크게 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 중에서 ESG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안 알아주는 기업도 있고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 기업은 홍보만 좀 하면 되거든요. 어떤 기업들은 몰라서 못하는 기업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문을 해주면서 요거 요렇게만 좀 바꾸시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를 받아들일 의지나 여지가 있는 기업들은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을 이제 공격하는 게 좀 제일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준에 있어서 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PER, PBR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ESG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도 대단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 기업이 ESG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만한 지표나 뭐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ESG 레이팅을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정부가 인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공신력이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레이팅 업체들은 다 공신력이 있잖아요. 신평사들은. 네. 근데 이게 ESG 레이팅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됐고 지금 표준이 안 나왔고 국제 표준도 우리랑도 이렇게 다 국가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표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레이팅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레이팅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 레이팅에 의존하는 건 딱 하나. 레이팅이 이제 안 좋은 기업 이제 뭐가 있나 D등급 나오는데 좀 찾아서 이게 시장의 오해 때문에 D등급일 수 있거든요. 조금만 바꾸면 A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한 줄만 적으면 되는데 그게 안 적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기업도 있고 ESG를 잘하고 있는데 레이팅이 낮고 저평가된 기업도 좋은 타겟이고요. ESG를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비싼 거는 좀 그건 애매하죠. 이미 다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참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 그래요? 우리 예. 질문을 몇 개 정도만 좀 이게 대본대로 오늘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대본대로 죄송해요. 대본대로 이 대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런 식이면 오늘 의장님 집에 못 가세요. 그럼 일단 저 하나만 하고 네. 하나 하시고 나 또 하나 할게. 아니 나도 2개 할 건데 두 개씩만 두 개씩만. 네. 예, 그러면 그 연결되는 건데 ESG 하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 그다음에 그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지배구조인데 예. 지금 ESG는 제가 느끼기로는 다 무조건 친환경 쪽에만 포커싱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돈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의장님께서는 네. ESG 중에 어떤 거를 역시 중요 있게 보시는지. 다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국내 쪽은 G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배 거버넌스. 네.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간혹. 최근에 뭐 보셨죠? 기업들 분할하고 뭐 이런, 네, 네, 이런 네. 것들 많이 보셨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상법이 네. 상법제 저기 382조 3항인가 있어요. 그게 듀티 오브 로얄티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 법이요. 네. 네. 그게 이제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뭐 선관 의무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미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제 주주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회사는 이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주주를 위해서 총주주, 지배주주가 아니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심지어 소비자, 사회, 환경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주주 자본주의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상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모든 판례가 그러니까 회사의 손실만 안 끼치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 주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편취해도 그거는 이제 불법이 아니는 판례가 자꾸 나오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시가합병 제도. 네,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은 PBR이 0.1이에요. B라는 기업은 PBR이 1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합병이 탁 돼버리면 A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야, 저 PBR이라고 사놨는데 합쳐져 버리니까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합법이니까 이게.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게 공정가 합병 제도예요. 시가합병이 아니고 이런 이슈가 생기면 법원에서 이제 어디 회계법인 좀 의뢰를 해서 공정 가치를 구해서 그 가격에 합병하시오 하든지 아니면 MOM 룰이라 그래서 소수주주 의결을 뭐 따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가로 딱 합병이 돼버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업황이 최악이고 여기는 절정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합쳐버리니까 이걸 들고 있는 사람 미치는 거죠. 몇 배 올라갈 주식인데 네. 이 주식은 상투인데 지금. 근데 그런 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우리는 도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셨죠? 남양유업이랑 그 한샘 매각 가격 프리미엄 100%잖아요. 네. 시세가 20이면 40에 사가잖아요. 네. 근데 대주주 것만 사가잖아요. 왜 내 건 안 사가죠? 소액주주는. 근데 미국은 다 사가야 돼요.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법제화까지는 안 돼 있지만 뭐 태글롱 제도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온갖 소송에 시달리기 때문에 다 사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짜리가 누가 한 뭐 15불에 사가잖아요. 주가가 즉각 15불 가고 영원히 15불 있다 없어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10,000원짜리를 누가 20,000원에 M&A가 돼도 하루 상한가 치고 1년 지나면 다시 10,000원.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좀 먹튀가 나오는. 근데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자사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 소각이 되잖아요. 사면. 우리나라 같은 자사주를 뭐 샀다가 팔았다가 하기도 하고. 인수했다가 예, 지주사 전환할 때 써먹기도 하고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는 거.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경북대 법대 이상훈 교수님도 네. 계속 이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시가합병 제도나 이런 기업들을 자꾸 분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용호 의원 같은 분들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최악인 상황이다. 앞으로 이건 개선이 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G 쪽을 국내는 그것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강화되면 주식의 저평가가 어느 날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저도 문득 뭐 이런 것들 많이 예전에 넥슨이 회사 인수하면서 그 회사 주식을 10,000대1로 액면 병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액주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돈 주고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려면 우리 의장님을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국회로 보내. 아니 그럼 이게 사실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예. 이제 일단 사회생활 잘해. 나 너무 많이 나갔네. 사회생활 잘해. 일단 거기까지 가고. ESG 하면 지금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뭐 그린플레이션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예. 지금은 사실 ESG가 뭐 좋다라는 거예요. 막 의미상으로 굉장히 좋고 한데 예.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기업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 예. 친환경도 뭐 철강회사가 친환경으로 전환하려 그러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고, 그렇죠. 뭐 사회적 책임 하려면 돈이 들 거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당장 지금 보면 네. 최근에 유가랑 네, LNG 가격, 석탄 가격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그냥 필요한 거는 시간. 기업들한테 시간을 줘야 되지. 갑자기 뭐 2000 몇 년까지 너 무조건 없애 그러면 그 기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무작정 강압적으로 또 우리가 또 선진국의 말대로 다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은 옛날에 다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배출 엄청 했었잖아요. 다 했죠. 네. 뭐 자동차 만든 건 누군가요? 포드인가요? 네. 대부분 이제 미국, 영국이 주도를 해서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엄청 배출을 시켜서 이렇게 부를 이뤘는데 이제 와서 이제 개발도상국들한테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합의도 글로벌 합의도 필요하고 어떤 뭐 시간 스케줄도 좀 적정한 수준에서 잡아서 그렇게 뭐 기업한테 너무 많은 비용 전가가 안 되게. 왜냐하면 결국 소비자한테 그게 다 돌아오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ESG부터 빨리빨리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건 좀 서서히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좀 안 드는 거는 G 쪽이겠죠. 의장님이 네. 다음 질문 하세요.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좀 좋은 말씀 주시긴 했고, 사실 뭐 이제 의장님한테 뭐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장 색깔이 작년하고 올해 또 특히 최근 8월 이후로는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좀 그렇죠. 가치주가 다시 좀 유리한 시절이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약간 너무 두리뭉실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계속 좋았다는 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장을 크게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승승장구 했었잖아요. 몇 달 전까지. 작년 뭐 3월 이후로 계속 주식이 줄곧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동성 장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 유동성 장세는 이제 막을 내린 거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장세에 돌입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거의 주식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자본주 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고 어차피 상식이 될 겁니다. 앞으로 주식을 모르면은 좀 그런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제 이 기회에 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주식은 왜 오르고 왜 떨어지고 뭐 가치주는 뭐고 성장주는 뭐고 이런 개념도 좀 이해를 하시고 정말 좋은 기회로 삼아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충분히 좀 체화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합시다라고 저는. 네. 공부를 이제 저희 연합인포맥스 라이브를 계속 시청하시면 이제 되지 않을까. 저희와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시죠. 아니 제가 마지막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박사님이 이게 마지막 질문 같은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셔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렇죠. 네, 마지막 멘트를 해버리셨는데 의장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질문은 제가 따로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의장님 너무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혹시 다음에 가치주가 또 계속 올라갈 때 또 예. 가치가 올라가면 한번 좀 불러주시죠. 네, 모셔 보도록 하고요. 오늘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